남편의 혼외 자식, 내 손으로 키웠습니다. 처음엔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내 인생은 그 아이로 바뀌었습니다. 15년 전 장례식장. 한 여자가 5살 아이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있습니다. 검은 상복이 몸을 짓누르고 국화향이 코끝을 자극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제 몸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모든 감각이 멀어져만 갑니다. 60년을 살아오며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던 그 사람, 월급날이면 봉투째로 제 손에 쥐어주던 그 사람, 매일 밤 수고했소, 여보, 한마디와 함께 제 어깨를 토닥이던 그 사람을요. 조문객분들께서 많이 오셨습니다. 인사 좀 드리셔야 할 것 같은데요. 상조회사 직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평생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몸은 이럴 때도 단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 앞에 섰을 때 저는 제가 해야 할 말들을 기계처럼 되뇌었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남편이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50대로 보이는 그녀는 검은 원피스에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그 옆에는 4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장례식장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로 속삭임이 번져나갔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애는 또 왜 데리고 온 거야? 여자는 조문객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제게로 걸어왔습니다. 그녀가 가까이 올수록 저는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본 적 없는 얼굴인데 왠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여자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왜 여기에 왔는지를, 그리고 옆에 선 아이가 누구인지를. 오랜만입니다, 사모님. 여자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윤경입니다. 박진수 선생님의 제자였습니다. 제자. 그 단어가 제 심장을 예리하게 찔렀지만 저는 표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60년을 참고 살아온 여자의 얼굴은 이런 순간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서야, 인사드려. 여자가 아이의 손을 이끌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서라고 합니다.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선생님의 딸이에요. 받아주세요. 웅성거리던 조문객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무덤처럼 고요해졌고 그 정적 속에서 오직 냉방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받아주셔야 한다고?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구멍으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그것을 삼켜버렸습니다. 사모님, 놀라셨겠지만 사실입니다. 민서는 선생님과 저 사이에서 태어난 그만하세요.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닌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디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다렸잖아요. 살아계실 때는 말도 못하게 하시고 이제는 돌아가셨으니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자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저도 15년을 참았어요. 혼자 이 아이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 권리가 있잖아요. 이 아이에게도, 그리고 사모님께도. 이젠 사모님이 책임지셔야죠. 조문객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동정, 호기심, 당혹감, 그리고 조롱. 온갖 감정들이 뒤섞인 시선들이 제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60년 동안 쌓아올린 제 삶이, 헌신적인 아내라는 제 정체성이 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무너져야 마땅한데, 눈물이 나와야 마땅한데, 저는 오히려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의 얼음 속에 갇힌 것처럼 모든 감정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서. 4살 여자아이는 큰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그 눈빛에는 아무런 악의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엄마 손을 꼭 쥐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제 몸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앉자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추웠지?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밖이 추운데 얇게 입고 왔구나. 저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있는 작은 손을. 그리고는 품 안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윤경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꼭 안은 채 작은 등을 토닥였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분노해야 마땅한데, 이 아이를 밀쳐내야 마땅한데, 제 몸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몸에서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깨끗하게 목욕을 시킨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제 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도 무섭구나. 이리 와. 와서 인사드려. 저는 아이를 데리고 남편의 영정 앞으로 갔습니다. 조문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절하렴. 아버지한테. 윤경이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이미 아이와 함께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영정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그 얼굴이. 당신은 이걸 원했던 건가요? 이렇게 저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걸 원했던 건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아니라 텅 빈 공허함만이 맴돌았습니다. 사모님, 왜 그 아이를 조용히 하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결정할 일입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조문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예의를 갖춰 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 길 와주셨을 텐데 뜻밖의 소란을 겪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사모님, 한 조문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괜찮습니다. 이제 장례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으니 모두 먼저 가보십시오. 저는 담담하게 말하며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윤경은 멀리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 그리고 묘한 안도감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원한 게 뭐였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서서 모든 이들을 배웅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아이의 작은 손이 잡혀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이 텅 비었을 때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다시 섰습니다. 핸드백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혼인 서약서. 40년 전 결혼식 날 남편이 제 손에 쥐어줬던 그것. 세월의 빛바랜 그 종이를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 서약서에 적힌 약속들이 다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저도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손끝으로 서약서의 글자들을 쓰다듬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지킬 수 없었던 약속들. 저, 작은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민서가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배고파요. 참았던 뭔가가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밥 먹자. 저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큰엄마라고 불러. 1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작은 마당이 딸린 주택의 거실에 앉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4월의 햇살이 마당의 개나리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바람에 꽃잎 몇 개가 창가로 날아듭니다. 평화롭습니다. 너무나 평화로워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입니다. 큰엄마, 저 학교 다녀올게요. 현관문이 열리며 민서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9살이 된 민서는 학교에 가느라 매일 아침 이렇게 집을 나섭니다.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수수한 흰 블라우스를 입은 그 모습이 꼭 젊은 시절의 제 모습 같아서 저는 매번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점심 챙겼니? 지갑은? 다 챙겼어요. 걱정 마세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거실을 가로질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아침 식기들을 설거지하며 저는 지난 15년을 떠올렸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민서를 데려왔을 때 주변의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미쳤다. 이해가 안 된다. 자존심도 없나? 그런 말들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랑곳하지 않는 척했습니다. 밤마다 혼자 남으면 저는 베개를 입에 물고 울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 제 인생에 대한 허무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던 제 자신에 대한 혼란, 모든 게 뒤엉켜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저는 다시 일어나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웃어주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민서는 밝고 착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누구도 그 아이의 출생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못했고 저 역시 단 한 번도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윤경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잠잠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까지는요.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으로 손을 닦는데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택배가 왔나? 저는 별 생각 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사모님. 윤경이었습니다. 15년 전 그날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여자.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은 모습. 얼굴엔 주름이 늘었지만 오히려 당당함과 여유가 더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문 손잡이를 꽉 쥐어야 했습니다.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으셨죠? 그게 좋았습니다. 지금도 돌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경이 재빨리 손을 내밀어 문을 붙잡았습니다. 민서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그 말에 저는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제 딸입니다. 돌려받고 싶어요. 세상이 또다시 멈춰버렸습니다. 15년 전 그날처럼.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민서가 무슨 물건입니까? 돌려받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이제 안정됐어요. 사업도 잘 되고 재혼도 했고 큰 집도 마련했어요. 민서를 제대로 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민서는 제 딸입니다. 15년을 함께 살았어요. 이제 와서 데려가겠다니 말이 됩니까? 제가 친모예요. 법적으로도 제가 우선권이 있어요. 윤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15년 동안 키워주신 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민서도 좋은 환경에서 자랄 권리가 있어요.
이런 작은 집에서 늙은 나가세요.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시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사모님, 합의하는 게 좋을 거예요. 윤경이 핸드백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제 변호사 연락처예요. 일주일 드릴게요. 생각해보세요. 법정에서 만나는 것보다는 우리끼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민서한테도 좋지 않겠어요? 저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윤경은 명함을 현관 신발장 위에 올려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고급 승용차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고 그녀는 그 차에 올라타더니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겨우음을 지탱하며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15년 만에 그 악몽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습니다. 민서는 저녁 6시쯤 돌아올 겁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깨어났습니다. 분노. 15년 동안 억눌러왔던 그날 장례식장에서 삼켜버렸던 모든 것을 참으며 살아왔던 그 분노가 이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여자는 도대체 뭐길래 남의 남편을 빼앗고 아이를 내팽개치고 15년 동안 나 몰라라 하다가 이제 와서 데려가겠다고? 손이 저절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니야, 참아야 해. 민서를 위해서. 하지만 머릿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참기만 하면 되는 거야? 또 당하고 살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남편의 유품 상자. 저는 그것을 꺼내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가지들, 시계, 안경. 그리고 수첩 한 권, 검은 가죽 표지의 작은 수첩. 저는 그것을 집어들고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체였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 날짜들, 그리고 주소들. 윤경의 이름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은행 계좌번호, 금액들. 이게 뭐지?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기며 저는 천천히 내용을 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증거였습니다. 남편이 윤경에게 건넨 돈의 기록, 그리고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윤경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메모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참고, 견디고, 아이를 키우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그리고 그 진실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저는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밖에서 개나리 꽃잎이 또 날아왔습니다. 노란 꽃잎 하나가 창문에 부딪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봄은 아름답지만 저의 봄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복수뿐입니다. 큰엄마, 다녀왔어요. 현관에서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수첩을 옷장에 숨기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왔니? 배고프지? 네. 오늘 수업이 일찍 끝나서 친구들이랑 밥 먹고 왔어요. 민서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제게 다가와 안겼습니다. 19살이지만 아직도 아이처럼 제게 안기는 모습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큰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서가 잠든 후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남편의 글씨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2005년 3월 15일
윤경에게 3천만 원 송금. 아파트 계약금. 2007년 8월 2일. 윤경. 주식 투자 실패. 5천만 원 추가 요구. 2010년 1월 20일. 윤경. 사업 자금 명목 8천만 원.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총 얼마나 되는 거지? 억 단위? 남편은 어디서 이런 돈을.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했던 걸까? 단순한 불륜이었다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뭔가 있어. 분명히 뭔가 더 있어. 저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달랑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당신을 지키려다 보니 문장은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지키려다 보니 날 지키려고 무엇으로부터 의문만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수첩에 답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답을 찾아내면 윤경을 막을 수 있다는 것. 저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내일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15년 동안 잠들어 있던 법대 수석의 머리를 이제 깨워야 할 때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한 번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남편의 수첩을 펼쳐놓고 그 속에 적힌 숫자들과 날짜들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40년 전 법대 시절에 배웠던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증거 수집, 인과관계의 입증, 법률 해석, 녹슨 칼날을 갈아내듯 저는 제 머리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큰엄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병원 가보시는 거 어때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민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봐.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웃어 보이며 민서의 밥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주었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윤경이 다녀간 것도, 제가 밤마다 수첩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도 알려줄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민서가 학교에 간 후, 저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은행이었습니다. 수첩에 적힌 계좌번호를 들고 저는 남편이 거래하던 은행 지점을 찾아갔습니다. 로비는 한산했고 창구 직원은 친절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남편 명의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지참하셨나요? 저는 준비해간 서류들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컴퓨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고 저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계좌는 오래전에 해지되었네요. 해지요? 네. 2010년 3월에 계좌의 모든 잔액이 인출되고 해지 처리되었습니다. 2010년 3월 남편이 돌아가시기 2달 전이었습니다. 그 전 거래 내역은 확인할 수 있나요? 잠시만요. 직원이 다시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프린터에서 서류 몇 장을 뽑아 제게 건넸습니다. 해지일로부터 1년 전까지의 기록만 조회 가능합니다. 그 이전 기록은 본점에 요청하셔야. 괜찮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어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시키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출금 내역. 모두 같은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수취인은 윤경이었습니다. 3천만 원, 5천만 원, 8천만 원. 총액을 계산해 보니 2억이 넘었습니다. 교사 월급으로 어떻게 이런 돈을. 저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은행 내역과 대조해 보았습니다. 남편의 메모에는 단순히 금액만 적힌 게 아니었습니다. 각 송금마다 짧은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계약금, 윤경 요구, 주식 손실 메우기, 윤경 협박, 사업 자금,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위협, 협박. 남편은 협박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불륜이 아니라 피해자였다고?
아니야, 아직 단정할 수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등기소였습니다. 수첩에 적힌 주소를 바탕으로 저는 윤경명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한 채, 상가 2개, 그리고 토지 한 필지. 모두 15년 전에 구입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입 시기는 남편이 돈을 송금한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2015년에 급매로 매각되었네요. 등기소 직원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렸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것 같네요. 2015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는 등기소를 나서며 다음 목적지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강남의 한법률사무소. 오랜만에 찾아온 이곳은 예전보다 훨씬 커져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 12층 전체가 법률사무소였고 로비는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정숙 선배님?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준호, 40년 전 저와 함께 법대를 다녔던 동기였습니다. 지금은 이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준호야. 예. 오랜만이에요, 선배님. 연락받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잠시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신 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수첩과 은행 서류,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들을 좀 봐줬으면 했어. 준호는 서류들을 하나씩 집어들고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선배님, 이건 솔직하게 말해줘. 준호는 안경을 벗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공갈 및 협박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고 박진수 씨, 그러니까 선배님의 남편분이시고 가해자는 이윤경이라는 사람이네요. 공갈과 협박.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준호가 신중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미 15년이 지났습니다. 공갈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에요. 형사고소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민사로는 가능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아요. 상대방이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법이 제 편이 아니라는 게 이렇게 억울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선배님,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이걸 알아보시는 거예요? 15년 동안. 몰랐어.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죽을 때까지, 아니, 죽고 나서도 몰랐어. 그냥 참고 살았지.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나기 전까지는. 다시 나타났다고요? 저는 윤경이 다녀간 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민서를 돌려달라는 요구,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협박까지. 준호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그건 문제가 다르네요. 양육권 소송은 이길 수 있어? 솔직히 어렵습니다. 친모가 양육 능력을 갖췄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혈연 관계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게다가 선배님께서 민서 양을 법적으로 입양한 게 아니라면 입양은 안 했어. 저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냥 함께 살았어.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불리합니다. 하지만 포기하긴 이릅니다. 민서 양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15년간의 양육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준호야,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지고 싶지 않아, 절대로. 준호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과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배님 법정은 전쟁터예요. 모든 과거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민서, 양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알아.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싸워야 해. 그 아이를 지켜야 하니까. 준호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일단 윤경이라는 사람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네요. 그쪽 재산 상태, 과거 행적, 모든 걸 조사해야 합니다. 고마워. 그런데 선배님, 준호가 서류 중 하나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이 2015년 금매건 이상하지 않으세요? 나도 그게 궁금했어. 제가 알아볼게요. 왜 급하게 돈이 필요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법률사무소를 나서며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능동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남편의 옛 동료 교사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15년 전, 그 당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았던 15년.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향해. 집에 도착했을 때 민서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그 미완성된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당신을 지키려다 보니 날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이었을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정숙 사모님이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한때 박진수 선생님과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교사입니다. 연락 주셔서 전화드렸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15년 전 일을 여쭤보셨는데 사실 그때 학교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요? 박 선생님께서 어떤 여자 때문에 곤란을 겪으셨어요. 그 여자가 학부모도 아닌데 학교로 찾아와서 난리를 쳤거든요. 돈을 내놓지 않으면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윤경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박 선생님께서 결국 돈을 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죠. 그때 우리 모두 충격받았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을 거라고들 말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죽기 직전까지 협박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왜 혼자 견뎠어요? 당신은 날 지키려 했다지만 결국 당신 자신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음을 참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이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윤경을 막을 방법, 민서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종이와 펜을 꺼내 저는 지금까지 알아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윤경은 남편을 협박해 2억 이상의 돈을 받았다. 둘째, 2015년에 급하게 부동산을 매각했다. 이유는 아직 모름. 셋째, 현재는 성공한 사업가로 재기했다. 넷째, 민서의 양육권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무기는 첫째, 남편의 수첩과 은행 거래 내역. 둘째, 부동산 등기부등본. 셋째, 학교 동료들의 증언. 넷째, 법대 수석 출신의 법률 지식. 다섯째, 준호 변호사의 도움. 싸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저는 펜을 꽉 쥐고 다음 단계를 적어 나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큰엄마, 다녀왔어요.
민서의 밝은 목소리. 저는 재빨리 서류들을 치우고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민서 왔구나. 저녁 먹었니? 아니요, 배고파요. 얼른 씻고 나와. 맛있는 거 해줄게. 부엌으로 향하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꼭 지킨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서가 잠든 후 저는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선배님, 윤경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내일 오전에 통화 가능하신가요? 이상한 점?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내일 오전에 연락할게.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 반짝였습니다. 남편도 저곳에서 날 보고 있을까요? 죄송해요, 여보. 당신이 숨기려 했던 것들을 이제 알게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지킬 거예요. 당신이 지키려 했던 이 가족을. 다음 날 아침, 준호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평범한 발견을 예상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이상한 점이라든가 윤경의 과거 행적 같은 것들을요. 하지만 준호가 꺼낸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선배님, 제가 사립 탐정을 통해 조사를 했는데요. 민서 양의 친부는 박진수 선생님이 아닙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DNA 검사 기록을 입수했어요. 15년 전 박 선생님께서 사망하시기 직전에 비밀리에 친자 확인을 하셨더라고요.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생물학적 부녀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민서는? 윤경이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예요. 그런데 그 남자는 임신 사실을 알고 도망쳤고 윤경은 박 선생님에게 책임을 떠넘긴 겁니다. 협박의 진짜 이유. 그게 이거였구나. 박 선생님은 그걸 알면서도 돈을 주신 거예요. 아마도 선배님을 지키기 위해서요. 캔들이 터지면 선배님이 다치실 거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저를 지키려 했던 겁니다. 자기 아이도 아닌데 자신이 모든 걸 뒤집어 쓰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도 보였습니다. 민서는 남편의 친딸이 아니야. 그럼 윤경도 법적으로 분리할 수 있어. 저는 재빨리 준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이 사실을 법정에서 쓸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윤경이 사기와 공갈로 돈을 받았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죠. 그리고 준호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은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요. 이길 수 있다. 하지만 그 순간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근데 민서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이 누구의 아이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아이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 선배님, 준호야, 이 사실은 아직 민서한테 말하지 말자. 하지만 법정에 가면 어차피 드러날 텐데요. 알아, 그래도 아직은 아니야.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기는 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민서의 마음도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민서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민서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남편의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 안 돼. 민서야,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빛은 제가 본 적 없는 차갑고 날카로운 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큰엄마 방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봤어요. 큰엄마가 숨기신 것들.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민서야, 그건 전부 읽었어요. 민서가 수첩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빠가 친엄마한테 돈을 줬다는 것, 협박당했다는 것, 그리고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아빠의 진짜 딸이 아니라는 것도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야, 진정해. 그건 왜 말 안 하셨어요? 민서가 소리쳤습니다. 15년 동안 저를 속이신 거예요. 제가 아빠의 진짜 딸이 아니라는 걸. 내가 상처받을까봐. 상처요? 민서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엄마도, 큰엄마도 모두 저한테 거짓말만 하시네요. 민서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엄마는 저를 아빠의 딸이라고 했어요. 15년 전 장례식장에서, 하지만 거짓말이었죠. 큰엄마는 15년 동안 모든 걸 숨기셨고, 엄마가 왔다 간 건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대체 누구예요? 모두가 거짓말한 이 사람은 누구예요? 저는 다가가려 했지만 민서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 말이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서야, 저는 누구예요? 아빠의 진짜 딸도 아니고, 그럼 대체 저는 뭐예요? 민서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왜 저를 데려온 거예요? 불쌍해서? 아니면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니야. 저는 민서에게 다가가 그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너를 사랑해서야 처음 본 순간부터 너는 내 딸이었어. 하지만 민서는 제 품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거짓말,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거짓말쟁이. 민서가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서야, 어디 가니? 그 여자한테요. 진짜 엄마한테요. 안 돼! 저는 민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여자는 너를 버렸어.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어. 그래도 제 엄마예요. 민서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큰엄마보다는 낫죠. 적어도 거짓말은 안 했으니까.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초인종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민서가 돌아온 거야? 저는 황급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 서 있던 사람은 민서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30대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 정숙 사모님이십니까? 누구십니까? 저는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박진수 선생님의 제자였습니다. 제자?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부탁하신 게 있었습니다. 남자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걸 언젠가 사모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에게 당신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읽어주시오.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사모님이 언젠가는 모든 걸 알게 될 거라고, 그때가 되면 이 편지가 도움이 될 거라고. 남자는 깊이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봉투를 꽉 쥔 채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나왔습니다. 남편의 글씨체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것이겠지요. 미안하오. 나는 평생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소. 윤경과의 일도, 민서도, 그 모든 게 내가 만든 거짓이었소. 하지만 한 가지만은 진실이오. 당신을 지키고 싶었다는 거. 윤경이 처음 학교로 찾아왔을 때 나는 거절했소. 하지만 그녀는 나를 협박했소. 임신한 아이가 내 아이라며. 이 사실을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우리 동네 전체에 소문내겠다고. 나는 알고 있었소.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그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받을 상처가 두려웠소.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 수군거림, 그 모든 것이. 그래서 돈을 주기 시작했소. 당신을 그 고통으로부터 지키고 싶었소.
확진자 확인을 했을 때 민서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지만 그래도 멈출 수 없었소. 그 아이는 죄가 없었으니까. 여보, 만약 윤경이 다시 나타난다면 싸우지 마시오. 당신이 다칠까봐 무섭소. 하지만 만약 정말로 싸워야 한다면 이 편지를 증거로 쓰시오. 그리고 민서를 지켜주시오. 그 아이만은 이 더러운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고 자라길 바라오. 당신을 사랑하오. 평생, 그리고 영원히. 진수.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날 생각했군요. 죽는 순간까지도.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하죠? 민서는 저를 떠났어요. 저를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윤경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서가 저희 집으로 왔네요.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아이를 걱정 마세요. 잘 달래서 데리고 있겠습니다. 윤경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일주일 드린다고 했죠? 이제 사흘밖에 안 남았어요. 민서는 이미 선택을 한 것 같네요. 포기하세요. 사모님 이미 끝났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이제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신없이 문을 열어보니 준호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낯선 중년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선배님, 이분을 꼭 만나보셔야 해요. 준호가 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이 15년 전 윤경의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중년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2015년 윤경이 부동산을 급매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모님께 결정적인 도움이 될 거예요.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윤경은 살인 미수범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준호와 중년 여자가 마주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는 이혜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15년 전 윤경의 담당 변호사였고 지금은 은퇴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혜진은 가방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2015년 윤경은 동업자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파일을 펼치자 신문기사 스크랩과 법원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당시 윤경은 한 사업가와 동업으로 무역회사를 운영했어요. 하지만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게 들통났죠. 동업자가 고소하려 하자 이혜진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윤경은 그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청부업자를 고용했어요. 다행히 경찰이 미리 알아차려서 실패했지만 그럼 감옥에 갔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가려고 했죠. 하지만 윤경은 똑똑했어요. 이혜진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동업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고소를 취하시켰어요. 엄청난 돈이었죠. 그래서 부동산을 급매로 처분한 겁니다. 제가 그 합의 과정을 대리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걸? 양심의 가책 때문입니다. 이혜진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법을 악용했어요. 돈 있는 사람을 위해 정의를 짓밟았죠. 그 후로 변호사를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윤경이 다시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번엔 아이를 데려가려 한다고.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가 이준호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윤경에 대해 조사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선배님, 이게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윤경의 과거 범죄 이력이 드러나면 양육권 소송에서 유리해집니다. 저는 서류들을 하나씩 넘겨보았습니다. 횡령, 금액, 살인 미수 계획, 합의 과정. 모든 게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길 수 있어. 하지만 그때 문득 민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거짓말쟁이. 민서가 저를 보며 했던 말. 이기는 게 다일까? 선배님, 준호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준호야,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가 윤경의 집에 있다고 했어. 그 집 주소 알아낼 수 있니? 준호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만 직접 가시려고요? 응. 저는 일어섰습니다. 일단 민서부터 확인해야 해. 그 아이가 괜찮은지. 이혜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모님,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윤경, 잘합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1시간 후, 저는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층이 넘는 높은 건물, 호화로운 로비, 경비원까지 배치된 곳. 이게 윤경이 사는 곳이구나. 남편의 돈으로 만든 삶. 32층입니다. 준호가 확인해준 정보였습니다. 저는 이혜진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32층에서 내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202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윤경이었습니다. 집에서 입는 편안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모습조차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사모님, 윤경의 얼굴에 당황의 빛이 스쳤습니다. 어떻게? 민서 좀 보러 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민서는 지금 쉬고 있어요. 방해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잘 지내고 있는지 얼굴만 보고 가겠습니다. 사모님,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윤경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혜진이 재빨리 문 사이에 발을 넣었습니다. 윤경 씨, 이혜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저 기억하시죠? 윤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혜진 변호사? 네, 오랜만이네요. 2015년 이후로 처음이죠. 윤경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왜 여기에? 사모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당신의 과거에 대해. 뭐라고? 윤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합의로 덮었잖아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는 그 동업자와 한 거죠. 하지만 이 사실이 양육권 소송에서 드러나면 윤경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큰엄마, 복도 안쪽에서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가 나타났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민서야, 저는 그 아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윤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왜 여기 오신 거예요? 저 좀 내버려 두세요. 그 말이 또다시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서야, 큰엄마는 집으로 돌아가세요. 제가 있을 곳은 여기예요.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무슨 권리로? 내가 너를 15년 키웠어.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너를 남의 아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너는 내 딸이야. 그럼 왜 거짓말했어요? 민서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진실을 말했어야죠. 제가 누구 아이인지. 말했으면 어땠을 것 같니?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진실이 너를 행복하게 만들었을까? 아니면 평생 상처가 되어 너를 괴롭혔을까? 민서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민서 너가 그냥 평범하게 자라길 바랐어. 사랑받는 아이로. 그게 다였어. 하지만 미안해. 거짓말한 건 잘못이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해. 그 선택 덕분에 너는 웃으며 자랄 수 있었으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경이 끼어들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하지만 민서는 제 딸이고 저와 살 거예요. 민서한테 물어보는 게 어때요? 이혜진이 말했습니다. 민서 양, 당신은 정말 이 여자와 살고 싶어요? 당신을 버렸던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사람과? 민서가 윤경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맞죠? 제 친엄마 맞잖아요? 윤경이 민서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이제 엄마가 너를 제대로 키워줄게. 왜 15년 동안 안 오셨어요? 민서의 질문에 윤경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사정이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엄마가 성공했거든. 성공? 민서의 목소리에 이상한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가난했을 때는 왜 안 오신 거예요? 돈이 없어서요? 민서야, 그게 아니라 전 필요 없었던 거잖아요. 가난할 땐.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 생기니까 찾아온 거잖아요. 전 그냥 엄마의 소유물인 거예요. 무슨 소리를. 엄마는 너를 사랑해. 사랑이요? 민서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사랑이 뭔지 아세요? 전 알아요. 큰엄마한테 배웠거든요. 민서가 윤경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사랑은 포기 안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난해도, 세상이 뭐라 해도 큰엄마가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민서야, 저는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서가 손을 들어 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큰엄마도 용서 못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거짓말했으니까. 전 혼자 있고 싶어요. 둘 다 필요 없어요. 민서가 안쪽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복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경이 승리한 듯 웃었습니다. 보셨죠? 민서는 이미 제 편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 편도 아니야. 혼란스러울 뿐이지. 이제 그만 나가세요. 경비원 부르기 전에. 윤경이 문을 닫으려 하는 순간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윤경 씨, 당신은 절대 그 아이의 엄마가 될 수 없어.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아이를 지키는 사람이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저는 돌아섰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거기서 누가 진짜 민서의 보호자인지 증명하죠. 문이 쾅 닫혔습니다. 아파트를 나서며 이혜진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니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용기 있으시네요. 용기가 아니에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사랑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핸드백에서 남편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민서를 지켜주시오. 남편의 마지막 부탁. 그래요, 여보. 지킬 거예요. 어떻게든.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싸움은 단순히 증거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민서의 마음을 돌려놓는 것. 그게 진짜 싸움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선배님,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후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사한 게 있는데요. 뭔데? 민서 양의 친부요. 찾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야? 재벌가 아들이에요. 지금은 결혼해서 가정이 있고요. 윤경이 임신 사실을 알리자 도망쳤답니다. 또 하나의 비밀, 또 하나의 진실. 준호야, 그 정보는 일단 묻어두자. 하지만 법정에서 유리할 수. 민서한테 상처만 더 될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아팠어. 더 이상은 안 돼.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민서야, 나를 용서 안 해도 괜찮아. 큰엄마는 그냥 내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다야. 책상 위 달력을 보니 2주가 빨갛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재판 날짜, 운명의 날, 그날까지 저는 모든 걸 준비해야 했습니다. 증거도, 전략도, 그리고 제 마음도. 2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법정에 서 있었습니다. 가족법정 102호. 차가운 형광등 불빛, 딱딱한 나무 의자. 그리고 높은 곳에 앉아 내려다보는 판사. 40년 전 법대 시절 저는 이런 법정을 꿈꿨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법정은 저를 심판하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현재 65세로 고령입니다. 민서 양의 적절한 양육을 제공할 수 없는 나이죠. 윤경의 변호사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또렷한 목소리로 저를 공격했습니다.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합니다. 남편의 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는 수준이고 민서 양의 교육비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민서의 양육비를 감당하기에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어요. 가난했습니다. 그게 제 현실이었습니다. 반면 제 의뢰인 윤경 씨는 어떻습니까?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연소득 3억, 강남 소재 대형 아파트 보유, 안정적인 사업체 운영. 민서 양에게 최상의 교육과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저는 옆자리에 앉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제 손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윤경의 과거 범죄 기록, 남편의 수첩, 은행 거래, 내역, 모든 증거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증인을 신청합니다. 민서 양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윤경 측 변호사의 말에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가합니다. 증인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방청석에서 민서가 일어났습니다. 2주 만에 보는 민서의 얼굴은 더 여위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민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경 측 변호사의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서 양, 정숙 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었나요? 민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떤 점이었나요? 거짓말을 하셨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출생에 대해 15년 동안 숨기셨어요. 그 거짓말 때문에 상처받았나요? 네. 윤경 씨, 친모와 함께 살고 싶은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못한 채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제발, 제발 아니라고 해줘. 모르겠습니다. 민서의 대답이었습니다. 모른다고요? 누구와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워요. 민서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큰엄마는 거짓말했지만 저를 사랑했어요. 엄마는 진실을 말하지만 저를 버렸어요. 누가 진짜 제 편인지 모르겠어요. 판사가 민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증인은 물러가도 좋습니다. 민서가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윤경이 재빨리 다가가 민서를 부축했습니다. 그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경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준호가 일어서서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피청구인 측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준호가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고 박진수 씨의 은행 거래, 내역과 수첩입니다. 윤경 씨가 박진수 씨를 협박하여 15년간 2억 이상의 금원을 갈취한 증거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윤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윤경 씨의 2015년 횡령 및 살인 미수 사건 관련 자료입니다. 윤경 씨는 범죄 전력이 있으며 합의금으로 처벌을 면한 것입니다. 이해 있습니다. 윤경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은 이미 합의로 종결되었고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전과 기록이 아닙니다. 하지만 도덕적 품성을 판단하는 데는 충분한 자료입니다. 준호가 맞섰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적 전과가 아니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겠습니다. 준호가 저를 바라보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편지를 제출할까요? 남편의 편지. 그 편지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경의 협박, 민서가 남편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 모든 것. 그 편지를 제출하면
이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저는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방 청석에 앉아 있는 민서. 이미 충분히 상처받은 그 아이. 편지가 공개되면 민서는 자신이 아무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빠의 친딸도 아니고 친부는 자신을 버렸고 그저 협박의 도구였다는 것을. 그 진실이 그 아이를 얼마나 무너뜨릴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모양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돼. 민서를 더 이상 아프게 할 순 없어. 재판장님,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제출할 증거는 없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변호인, 박진수 씨가 남긴 다른 자료는 없습니까? 유언장이나 편지 같은? 없습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윤경 측 변호사가 비웃었습니다. 재판장님, 보시다시피 피청구인 측은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금전 거래만으로는 양육권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친모인 윤경 씨가 현재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민서 양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친모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것이 민서 양을 위한 최선입니다. 판사가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재판 기일은 재판장님, 제가 일어섰습니다. 준호가 제 팔을 잡았지만 저는 뿌리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피청구인, 변호인을 통해 제 입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판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민서를 15년 키웠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세상에 손가락질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그 아이는 제 이유였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 밥을 짓는 이유, 웃는 이유.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아이가 상처받는 것보다는 제가 없는 게 낫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졌습니다. 민서를 윤경 씨에게 보내겠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배님, 단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민서야, 큰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민서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규정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주에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정이 파했습니다. 저는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준호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선배님, 왜 그러셨어요? 편지만 제출했으면 이길 수 있었어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서가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해. 하지만 됐어. 준호야, 고마웠어. 저는 준호의 손을 뿌리치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웃고, 걷고, 이야기하고.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텅 빈 집. 민서가 없는 집은 이렇게 조용하고 쓸쓸했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그것을 꺼냈습니다. 혼인 서약서. 40년 전 결혼식 날 받았던 그것. 세월의 빛바랜 종이를 펼쳤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며 읽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글자를 가렸습니다. 여보, 저 졌어요. 민서를 지키지 못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지키려 했던 그 아이를. 저는 서약서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60년을 살면서 가장 크게, 가장 오래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울음이 멈췄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갑고 외로운 달. 문득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혼인서약서를 들고 라이터를 켰습니다. 불꽃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태워버릴까? 이 모든 걸, 과거를, 약속을, 고통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라이터를 끄고 서약서를 다시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후면 최종 판결이 나옵니다. 그럼 정말 끝입니다. 민서는 윤경과 살게 되고 저는 혼자 남겨지겠죠. 그게 제 운명인가 봅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일 힘도 일어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최종 판결일. 저는 법정에 들어서며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판결이 나면 민서는 윤경에게 갈 것이고 저는 혼자 남겨질 것입니다. 그렇게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판사가 자리에 앉고 재판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민서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모두의 시선이 민서에게 쏠렸습니다. 증인으로 다시 한번 신청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판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증언했는데 그때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제가 뭘 말해야 하는지.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판사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가합니다. 증인석으로. 민서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못한 채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지? 민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난주의 혼란이 사라지고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증인은 선서를 해주십시오. 민서가 선서를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큰엄마와 살고 싶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친엄마와 함께 지냈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지냈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윤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으니까요. 민서야, 윤경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너를 얼마나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의 엄중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증인 계속하십시오. 민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제게 물었어요. 앞으로 뭐가 되고 싶냐고. 제가 화가가 되고 싶다고 하자 엄마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 걸로는 돈을 못 벌어. 경영학을 전공해라라고.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큰엄마는 달랐어요. 큰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린 그림을 아직도 벽에 걸어두고 계세요. 못 그렸어도 값어치 없어도 큰엄마에게는 보물이었어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큰엄마는 가난했어요. 맞아요. 제 교육비도 제대로 못 내주셨어요. 민서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큰엄마는 당신의 밥을 굶으면서까지 제게 먹을 걸 챙겨주셨어요. 겨울에도 추울까봐 자신의 이불까지도 제게 덮어주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돈이 아니라.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큰엄마는 거짓말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민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거짓말은 저를 지키기 위한 거였어요. 제가 상처받지 않게, 제가 평범하게 자랄 수 있게. 민서가 윤경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진실을 말했어요. 하지만 그 진실은 저를 무너뜨렸어요. 넌 아무도 아니야. 넌 실수야. 그렇게 느껴졌어요. 윤경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수 큰엄마와 살고 싶습니다. 가난해도 힘들어도 저는 큰엄마가 필요합니다. 판사가 민서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증인의 의사는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민서가 증인석에서 내려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갑지만 단단한 손. 큰엄마, 늦게 깨달아서 미안해요. 저는 민서를 끌어안았습니다. 법정이든
뭐든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이 아이를 안고 있고 싶었습니다.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고 박진수 씨가 남긴 편지입니다. 준호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편지는 제출하지 않기로 했는데 준호가 제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괜찮습니다, 선배님. 민서 양이 선택했어요. 응. 이제 민서도 알아야 해. 진실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해졌으니까요. 이 편지에는 윤경 씨의 협박 내용과 민서 양이 박진수 씨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민서가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괜찮아. 제가 손을 쥐어주자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편지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을 지키고 싶었다는 거. 민서는 내 아이가 아니지만 그 아이만은 상처받지 않고 자라길. 편지가 끝났을 때 법정은 적막했습니다. 판사가 윤경을 바라봤습니다. 청구인 윤경 씨,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윤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임신했는데 남자가 도망갔어요. 혼자서는 키울 수 없었어요. 윤경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박진수 선생님은 제 인사였어요. 도움을 요청했을 뿐이에요. 요청이 아니라 협박이었죠.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학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죠. 그게 요청입니까? 저도 살아야 했어요. 윤경이 소리쳤습니다. 여자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도 피해자예요. 피해자? 민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짜 피해자는 아빠였어요.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민서야, 그리고 큰엄마도 피해자예요. 평생 남편을 믿고 살았는데 장례식장에서 그런 식으로.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그냥 이기적이었어요. 자기밖에 몰랐어요. 저도 아빠도 큰엄마도 모두 엄마의 도구였을 뿐이에요. 윤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민서 양의 의사가 명확하고 정숙 씨가 15년간 실질적 양육을 담당했으며 윤경 씨의 도덕적 품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민서 양은 계속해서 정숙 씨와 거주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윤경 씨는 고 박진수 씨로부터 부당하게 취득한 금원에 대해 상속인 정숙 씨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긴 거예요? 정말? 민서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큰엄마, 민서가 울먹이며 저를 불렀습니다. 준호가 다가와 저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혜진 변호사도 방청석에서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저는 윤경을 바라봤습니다. 윤경은 자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떠나고 아무도 그녀 곁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쁨 뒤로 이상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연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동정하지 마. 그 여자는 남편을 괴롭혔어. 우리 가족을 무너뜨렸어. 하지만 그 여자도 외로웠을까? 두려웠을까? 혼자서 아이를 낳고 세상과 싸우며 그렇게 살아온 15년이. 저는 민서의 손을 잡고 윤경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모님, 윤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화장이 범벅이 된 얼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윤경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뭐래도 안 됐어요. 남자는 도망갔고 돈은 없고 아이는 울고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처음엔 정말 도움만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욕심이 났어요. 더 많이. 윤경이 흐느꼈습니다. 결국 제가 다 망쳤어요. 선생님도, 사모님도, 민서도. 저는 한참을 말없이 윤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윤경 씨, 네, 돈은 돌려주세요. 남편이 평생 모은 거예요. 네, 갚겠습니다. 천천히라도. 그리고 저는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가 원한다면 가끔 만나도 괜찮아요. 당신도 이 아이의 엄마니까. 민서가 제게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윤경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용서는 아니에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오하며 사는 건 힘들어요. 당신도, 저도, 민서도. 윤경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민서와 함께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환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큰엄마, 감사합니다. 민서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저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이제 집 가자. 큰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김치찌개요? 그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저희는 법원을 나섰습니다. 밖은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바람은 포근했습니다. 60년을 살며 겪은 가장 긴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우리의 봄날이.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바닷가 작은 마을의 집 마당에 서 있습니다. 해는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고 주황빛 노을이 온 세상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손에는 라이터와 혼인서약서가 들려 있습니다. 아니, 들려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되어 바람에 날리고 있으니까요. 40년을 간직했던 약속, 세월의 빛바랜 종이 위에 적혔던 맹세들, 평생을 함께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당신은 그 약속을 지키려 했었죠.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저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완벽한 사랑이란 없다는 걸.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계속된다는 걸. 제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어디론가 날아가 사라졌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의 짐은 제가 다 내려놓았어요. 큰엄마, 민서의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그 아이가 앞치마를 두른 채 현관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알았어. 지금 간다. 저는 마지막으로 바다를 한번 바라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희는 서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민서가 먼저 제안했어요. 큰엄마, 우리 다른 곳으로 이사 가요? 새로 시작해요. 그래서 찾아온 곳이 이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작은 집을 빌리고 1층에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두 번째 봄날이라는 이름의 카페. 처음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소문이 났습니다. 모녀가 함께 운영하는 따뜻한 카페라고. 그곳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지금은 하루에도 몇 팀씩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카페 안이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테이블 하나에 준호 변호사와 이혜진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선배님, 준호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그럼 오느라 고생했지? 저는 그들과 악수를 나누고 민서가 내온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선배님, 윤경 씨가 돈 다 갚았어요. 준호가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2억 3천 전액입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남편이 평생 모은 돈, 고통과 스트레스의 대가. 고마워, 준호야. 그리고 이것도 이혜진이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윤경 씨가 전해달라고 했어요. 편지.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잠시 망설이다 뜯었습니다. 윤경의 글씨체였습니다. 자모님께
저는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제가 저질렀던 2015년 사건, 동업자에 대한 일로 자수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사모님,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감사하다는 말은 하고 싶습니다. 민서를 잘 키워주셔서, 그리고 제가 진짜 엄마가 뭔지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출소하면 자원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돕는 일을요. 제가 받았어야 했던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민서에게 전해주세요. 엄마는 언제나 응원한다고. 비록 멀리서지만. 윤경 올림.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용서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더 이상 증오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큰엄마, 괜찮으세요? 민서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저는 웃으며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 괜찮아.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카페 문을 닫은 후 저와 민서는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모래사장을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큰엄마, 응, 행복해요. 민서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엄마랑 함께 있는 게 나도 행복해.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별들 중 하나가 남편일까요? 큰엄마, 저기 저 별 보여요? 민서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제일 밝은 별. 저게 아빠 같아요. 그래? 응.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민서를 끌어안으며 그 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고마웠어요. 당신이 남긴 사랑 덕분에 저는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었어요. 이제 제가 이어갈게요. 당신이 시작한 이 이야기를.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목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큰엄마, 집에 들어가요. 추워요. 그래, 들어가자. 저희는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저희의 발자국이 모래사장에 찍혀 있었습니다. 2개의 발자국, 크기도 모양도 다르지만 나란히 이어진 발자국. 파도가 밀려와 그 발자국들을 지워갔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내일 다시 걸으면 되니까요. 새로운 발자국을 만들면 되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불을 켰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저희를 감쌌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바다는 계속 숨쉬고 있었습니다. 밀려왔다 밀려가며 영원히 반복되는 리듬. 인생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기쁨이 왔다가 슬픔이 오고, 슬픔이 지나가면 다시 기쁨이 오고,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민서야, 네? 큰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 뭔지 알아? 민서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뭔데요? 너를 포기하지 않은 거.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큰엄마, 민서가 잠시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60년을 살며 들어본 말 중 가장 아름다운 말이었습니다. 그래. 엄마는 내가 그 말을 해주길 오랫동안 기다렸어. 민서가 제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우리 딸. 저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또 하나 떠올랐습니다. 밝고 따뜻한 별. 그 별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저희를 비췄습니다. 60년을 살며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젊음을, 꿈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께할 사람,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 이것이 저의 두 번째 봄날이었습니다. 늦게 찾아왔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봄. 그리고 이 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딸과 함께라면. 이야기를 마치며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 사람도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것이 진짜 인생이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